안녕하세요. 또다시 돌아온 한밤중의 울음소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어두운 밤 속으로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불빛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차갑고 침침한 공기 속에서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누군가의 숨결 혹은 누군가의 발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또 다른 끔찍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다시는 혼자 있을 수 없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거나 기시거나 감거나 거룩 같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겉겉파. 가끔씩 친구들은 귀신을 갖다거나 가루에 누렸다는 말을 걸어놓고 나는데 그 말을 들은 난 친구들에게 이렇게 답해주었다. 귀신? 다 필요 없어. 사람이 제일 무서워. 하지만 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다. 그때는 무더운 여름방학이었다. 오빠는 대학교 1학년 때 아직 며칠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보냈었다. 술 먹고 노느라 바빠서. 평소 오빠가 없이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집안의 모든 동무는 다 열어놓는 습관이 있었다. 조금 무서운 마음에 또 여권 바람을 싫어해서 주로 창문만 열어두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집 창문은 전부 위촉창이었다. 그날은 평상시보다 무척이나 떴었다.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 집이 시원해지지 않았고 모기만 엄청 들었었다. 잠자는 수 없이 에어컨을 켜게 되었고 이밤저밤 돌아다니며 창문과 벽문을 닫았다. 각 3개의 방마다 이중 창문이 있고 거실과 주방 역시 이중으로 된 창문까지 닫아야 하니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창문 닫고 밤쯤은 여드차는 열려있는 그대로 두었었다. 근데 그저 화근이었다. 나는 잠을 자려고 기도 자리에 누웠다. 참고로 내 땅은 꽤 넓은 편이다. 피아노와 화장대, 책상, 그리고 책장, 이 모든 게 들어가도 방의 한가운데는 많은 공간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두꺼운 침대 시대를 깔아놓고 잠을 자고 했다. 놈들을 방 안으로 넓은 빈 공간이 있다는 건 좀 유쾌한 일이 아니다. 늘 찜찜했던 공간이 그날이 신경 쓰였다. 침대에 누워 화장대에 누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쯤이었다. 몸다 짱들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무서운 느낌을 받았다는 건 태어나서 나생 처음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종아리까지 덜덜 떨릴 정도였으니 그저긴 했지만 각 밤에 돌아다니며 부르란 불은 부조리 다 틀어놓고서 다시 침대에 누웠다. 에어컨 때문이겠지. 첨단함 때문에 처음도야.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며 나에 대해서 달래주었다. 그러다 문득 귀신이 나오면 죽어진다는 예지가 생각났다. 슬그머니 이불 속으로 나를 집어넣었다. 내가 무섭다고 느끼는 것을 인정하면 죽을 만큼 무서워질 것 같았다. 근데 이 새끼는 어찌 먹는가? 오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더니 나는 더 무서워졌다. 그러다 문득 아무 생각 없이 내 방 창밖을 바라봤다. 어떤 하얀 것을 뒀다. 아니겠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방금 보았던 하얀 번, 아마도 창문에 걸린 커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 생각한 척했다. 난 고개를 돌려 다시 창문을 바라봤다. 이번엔 저 하얀 것이 커튼인지 귀신인지 꼭 알아야만 했다. 씨발, 저격 대화. 머리다 어깨까지 내리고는 하얀 설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 나는 지도 먹혔다. 귀신은 좀 더 일상적인 모습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건 너무 스탠다드업 아닌가? 내 편견이란 귀신에 대한 이미지다. 저런 상향을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나는 공포를 인정하기 싫어서 다시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한참은 남자친구와 시시콜렁한 대화를 주고받더니 어느새 공포감은 깜짝이 줄게 되었다. 그러자 넘치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 샤할, 왜 새가 도시에서 버섯이 사일 것 같아? 잊혀져 갔던 씁득함이 다시금 몰려왔다. 하지만 난 그 농담에 짤수 있게 받아치고 싶었다. 아, 그래. 근데 그거 알아? 지금 네 어깨에 건물 할머니 옆에 계신다? 나에게 이 농담에 남친도 무서운 너도다. 그리고 우린 가벼운 리사와 함께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런데 야, 네가 성화같이 시작해서 했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와, 저기고 싶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자연스레 창문 쪽으로 향하게 되었다. 찬한 물체는 아직도 있다. 근데 조금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여자의 눈과 기시절이 보이지 않았다. 얼굴의 형태는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안 보이지? 여자는 눈을 확인하고 싶다. 눈에다 젖힘을 주어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러다 난 마지막 확인을 마친 뒤 그대로 핸드폰을 들고 집을 뛰쳐나갔다. 창문에 보였던 그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아닐 것이다. 난 미친 듯이 골목길을 뛰어서 오빠가 있다는 집 근처 PC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난 문을 뻥뻥 열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빠를 끌고 나왔다. 오빠는 게임하다 말고 이거 왜 이럴까? 나는 따라 나왔다. 슈퍼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오빠에게 조금 전 이야기를 들려줬다. 오빠는 잠시 멈춰있더니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 아직 게임 다 안 끝났어. 1시간만 기다려줄래? 그리고 오빠는 집 첫 PC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지켜보려고 싶었다. 난 하는 수 없이 오빠를 기다렸다. 그때가 새벽 4시쯤이었을 것이다. 같은 동네에 사는 오빠의 친구와 오빠가 내려왔다. 그리고 우리 다같이 집 돌아갔다. 옆에 남자가 2명이나 있으니 왠지 모를 반도감이 느껴졌다. 난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 방 창밖을 먼저 확인했다. 그런데 내 방 창문에 희사 커튼만 보일 뿐 조금 전 보았던 건 존재하지 않았다. 뭐야, 그냥 커튼이잖아. 난 냈어 그렇게 결론 내었다. 나 맞다. 근데 너 아까 귀신 봤다고 하지 않았나? 그냥 커튼이었나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 일이 있고 듣다 일주일간 난 다 할 수 없는 오기가 생겨 창문에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덤치해둔 채 지냈다. 왠지 창문을 닫아두면 그날 내가 보았던 건 귀신이라고 인정하는 것만 같아서. 그날 오빠는 전에 그 친구와 새벽 1시쯤 집에 들어왔다. 난 방에서 놀고 있다가 오빠들에게 인사했다. 오빠 왔어? 오빠도 오랜만이네요. 그래. 벌써 만졌어? 그래도 저 모래 늦게 자. 야, 근데 너희 동생이 저기 있다면서 귀신 봤대. 너도 그 귀신 본 적 있어? 그래? 나도 가끔씩 니네 집 앞에 골목 있지? 거기서 시계체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애 몇 번 봤어. 무슨 소리야 이게? 내 너의 창문 쪽은 골목이었다. 그 앞을 시계체처럼 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혹시 네가 본 건 특징 좀 말해볼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내가 본 건 단지 커튼 리플인데 갑자기 무슨 상황이야 이게? 그러다 내 지역 속에 있는 한약으로 느꼈던 것을 말하게 되었다. 머리가 한 이만큼 왔습니다. 하얀 소복 입고 묘자 알고 입술이 엄청 빨갰었는데 눈은 못 봤어요. 눈은 안 보이더라고. 그러자 어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뼈덕댔다. 어떡하냐? 내가 등보를 맞는 것 같아. 난 더 이상 그 오빠의 말을 듣기 싫었다. 그래서 그냥 담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왠지 부여지렸다. 그리고 그때였다. 갑자기 거실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그와 동시에 오빠와 오빠 친구는 불안한 표정으로 내가 있는 방에 들어왔다. 그리고는 갑자기 오빠의 친구가 날 끌어당겨 내가 창문 쪽을 보게 했다. 지금 덮여 있는 저거 보여? 안 보여? 평소 선한 오빠였지만 갑작스러운 진지한 모습에 갑자기 소름을 돋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굳은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이내 자기 집으로 간다고 했다. 난 오빠 친구를 대응하고 다시 방에 들어가려 하는데 못하다 내 팔을 붙잡았다. 이거 말해도 되나? 제가 넌 배송할 거라고 말하지 말랬거든. 그냥 얘기해. 이미 사람 궁금하게 해놓고 왜 그래? 그게 내 친구 귀신 보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친구가 봤다는 그 여자 귀신 말이야. 자기가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부터 있었던 귀신이래. 그리고 가만히 또래쯤 되었을 거라던데. 근데 일반 귀신들은 내 친구랑 뇌를 마주치면 곁어서 귀신들을 먼저 피한다는데 그 애는 쫄라져라 노력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귀신은 예전부터 네가 창문 앞으로 해서 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너랑 눈이 마주쳤는지 그날 이후로 매일 네가 창문 앞에서 사선한다고 하더라. 세상에 진짜 여기 만나왔다. 내가 그 여자 귀신을 본 그날 굳이 눈과 입술을 확인하려고 안을 쳐다본 게 혹시는 눈이 마주친 건가?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계속 창문을 열어두는데 매일 이 시간에 와서 날 직접 보고 있었던 건가?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사실 아까 너 방에 있고 나 친구랑 거실에 있을 때 갑자기 거실에 앉아있다가 몇쪽을 보면서 심지어 쌍욕을 내렸더라고요. 나 정말 나한테 안아주라고 따지려고 하는데
말하더라. 네가 천문 쪽을 보내서 욕을 하더라고. 나 진짜 소름 쫙 돋았잖아. 근데 걔가 계속 뭘 노려봐. 당장 꺼져. 뭐 이것만을 내렸더라. 알지? 그게 진짜 하다못해 전달하는 말도 안 쓰는 애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네가 있는 방으로 가더라. 모파의 말이 그저 끝나기를 바랬다. 아까 나한테 뭐 보이냐고 계속 그랬잖아. 그거 너 바로 앞으로 귀신이 섰대. 근데 그 귀신이 네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소름 돋게 웃고 있었다더라. 그리고 너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 귀신이 뒤돌아서 사라졌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이 너랑 눈 마주치려고 일주일 동안 매일 왔는데 오늘 내 친구가 꺼지라고 하니까 너 찾으러 반바퀴 휜 돌아서 네가 있는 방으로 간 거지. 좀 무섭더라. 그렇다. 그 오빠는 우리 집에 놀러와서 내가 인사하면 뭐 그래 하면서 별 시선은 다른 데로 가 있었다. 그래서 난 오빠에게 그 오빠 뭔가 기분 나쁘다고 말하곤 했다. 여하튼 난 그런 말까지 듣더니 도저히 내 방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가더니 침대에 누워 찬밥을 바라뒀다. 야, 네가 여기서 귀신을 봤다 이거지? 근데 난 왜 안 보이냐? 저한테 어디서 본 거야? 난 오빠 옆으로 누워서 말했다. 그러니까 저기 두 번째 창살이랑 세 번째 창살 있지? 그 순간 입안에 기능이 맴돌았고 차마 밖으로는 쳐져 나오지 않았다. 내가 보았던 그 여자 귀신이 창문 쪽으로 천천히 얼굴을 내밀고 있는 곳이 아닌가. 이따에 미소까지 머금은 채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난 정신을 잃었었던 것 같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거의 매번 엎에서 되었다. 어느덧 나는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한다. 반에서 잠에 들면 창문에서 뭔가 쿵 하고 뛰어내리더니 무서운 속도로 쿵쿵거리며 달려와 내 옆으로 누워버린다. 그리고 널찍한 이 난을 누군가 계속 걸어다닌다. 눈으로 보이질 않지만 귀가 듣게 되어 알 수 있었다. 발바닥이 잠깐의 닿음에 나게 되는 그 특유의 찍찍 소리. 깜동한 소리는 계속 떠들다 어느 순간 멈추는데 그 순간이 제일 싫다. 소리가 멈춘다는 건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다는 말이 아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워낙 겁이 없는 내 성격이라는 것이다. 혹시나 하는 불안함에 부적도 서둘 도착하 있지만 효과는 없었다. 그리고 어젯밤 오빠가 내 방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내가 누워있던 거실로 기계와 유도를 끄고 나왔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자신이 자고 있는데 조금 더 끊임없이 귓가에다 쏙닥거리는 것이 들리더란다. 여자 목소리? 처녀의 목소리? 아무튼 난 마치 그 감에서 살고 있다. 당시에는 꽤 늦은 시간이었다.
기온 후 8월을 지냈지만 덥지 않았동. 날씨가 좋다기엔 구름이 많았으며 나쁘다기엔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날 모이게 된 이유는 하나 등 감지의 군부전 당사를 치타하는 작은 파티였을 것이다. 기껏 뜯어야 열댓명이 다였지만 정말 즐거웠다. 민승이는 현대카드 치가 뜯었다. 가람이는 이름 따라 감 따라 해군에 입대했다. 이런저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몇 년 만에 듣게 되었다. 그렇게 한참을 웃고 놀다가 파티의 끝에 도했을 때쯤 지민이가 말했다. 뭐? 너 가야겠다. 그렇게 지민이를 시작으로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집이 따로 근처인 장재와 나는 몇몇 친구들을 내음해주고 돌아보니 딱 한 명만 남아있었다. 지원이, 너는 담가도 돼? 지원이가 이곳에 올 때 태욱이라는 친구와 같이였었다. 하지만 태욱이가 먼저 자리를 떠났고 지원이는 아직 남아있었다. 의아했다. 나 너네랑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 지원이가 말했다. 요 앞에에 작은 시가점평 자시회가 있거든. 나 내일 모레면 다시 서울 가는데 그 전에 꼭 가보고 싶다. 나와 강재는 시리만 쳐다보며 대답을 하지 않자 그녀는 혼자서 말을 이어갔다. 안 될까? 사실 좀 빨리 끝났으면 억지로라도 가졌을 텐데 다들 술을 왜 이렇게 빨리 마시는지. 그렇게 말하며 싱글 돋는 부수대 점재와 나는 못 이기는 척 차에 올렸다. 지금 8시 덜 읽고 걷는데만 하시건 오는데 하시건 그냥 갔다만 봐도 이것이 밤이여. 광재는 쪼들떠들 내려떴다. 미안해. 근데 오수만 사진작가 갤러리가 있다는데 그냥 가버리면 너무 슬프잖아. 지원이의 직업은 아마추어 사진작가라는 말을 바람프 들을 모두 갖뒀다. 이왕 가는 길이면 깔끔한 포장 도구면 좋을 텐데. 험한 시골길을 지긋두긋 태우고서 1시간 거리를 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실 못 먹겠다. 귀찮기도 했고. 나 얘네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몰매 안 하겠어? 내가 걱정스레 물어보자 검재가 말했다. 더 몰매 어려를 피하지도 않았어. 이어서 지원이가 말했다. 빨대로 마셔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검재는 허세를 부리고 지원이는 웃음도 나지 않는 갱감을 해댔다. 사실 내가 걱정되는 건 너희들이 아니라 내 몸이들 말이다. 그러다 내가 걱정하던 차에 기동만 걸렸고 내비게이션은 길 안내를 시작했다. 뭐? 이쪽도 길이 있나? 내비게이션은 내가 알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짚었다. 새로운 길이 생겼나 보다. 이런 시도길을 길을 따끔하게 만들었네. 도저히 치적들이 잠들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 혼잣말을 해댔지만 반응이 없는 것을 보니 모두 기절했나 보다. 그래도 비포 정도가 아닌 게 어디야. 그라 생각으로 도로를 쭉 달렸다. 내가 술을 마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은 반대를 맞췄더니 주가는 언제 지었는지 모를 손바닥만한 길을 갔었다. 멀리 농장이 보였고 돌이 꺼져 있는 상점도 몇 채 보였다. 1시간 거리인 이곳을 45분 만에 도착했으므로 오름길이 얼마나 뻥 뚫려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난 건재를 흔들어 깨우고 뒷좌석으로 기지에 누워있는 지원이도 깨웠다. 다행히 출발할 때보단 확실히 술에 좀 깨있는 것 같다.
조금 아쉬움했다. 너 운전 잘한다. 우리처럼 일찍 갈 수 있겠다. 근데 니네 갈 때는 나 혼자 운전하게 두면 안 된다. 중간에 버리고 갈 거야. 난 그렇게 됐다내며 지원이를 돌아봤다. 볼 일이 있는 동안 지원이었으니까. 근데 지원이는 그 작은 저기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뭐해? 사진전 여기라는데 너기 아냐? 아니, 너기 맞는데 저거 봐. 도의 입구로는 나 전통임 제한선이 쳐져 있었건 걸려있는 팻말은 토요일 비브릴은 교회 예배로 인해 사진전이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두가 후달감에 빠져있는 그때 검제는 그 잠깐 사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금 뒤 검제에게 문자가 왔다. 야, 관에 아무도 기종 갤러리도 열려있어. 그럼 들어가. 문자를 받고 다시 보니 확실히 교회는 물론 계단 전체가 어두웠고 그나마 보이는 불빛은 저 멀리 능선 너머에서 떴다 보고 있었다. 나는 지론이에게 문자를 보여주면 말했다. 야, 들어가자. 그렇게 내가 앞장섰다. 전문 바로 옆도로 관리실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우린 몸을 돌려서 옆문으로 들어갔다. 광재야. 속삭이듯 광재를 찾아 불렀다. 광재한테 전화 한번 해봐. 하지만 어째서인지 광재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아, 뭐야. 그게 웃으서만 해. 핸드폰 속전리를 튼 채 한 발씩 발걸음을 옮겼다. 밖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이 어두웠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 손을 잡은 채로 지원이가 뒤를 따랐다. 그렇게 우린 가장 저망에 있는 대예대식을 향하게 됐는데 검지 이 녀석은 대체 어디 있는 건지 보이지 않았다. 예배실은 흰 의자들이 가득 맞추고 있었던 전면에는 예수상과 곁떡이 있었다. 그리고 맨 앞에 의자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감질인가? 감지로 보이는 실내 옆도로 누군가 한량도 있었다. 감지야! 야! 너 왜 대답을 안 해? 뭐야? 왜 저래? 밤새는 어떠한 대답과 미동이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난 손으로 의자를 짚어가며 천천히 따라갔다. 그리고 다시 검지를 부렸다. 야! 이강재! 나 여기 있어. 검지 의자가 돼 소설의 책에 놀렸다. 검지 의자가 뒤쪽에서 들렸기 때문이다.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검지다 손전등을 비추며 보고 있었다. 난 널빠진 표정으로 다시 의사를 닫지만 그 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가서 손전등 참도로 넣어뒀어. 나를 불태워지지 나가는 데는 자리실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걸릴 것 같은데. 심장이 쿵탕거렸다. 하지만 어두워서 잘못 본 거라 생각하며 억지로 날 안심시켰다. 우리 사진전이 열리는 옆동으로 이동했다. 그동안 아무 말도 않던 지원이는 그림 같은 건 그냥 지나치면서도 사진이 나오면 이 사진은 초점 거리를 어떻게 잡았느니, 이 사진을 찍은 카메라와 아까 사진을 찍은 카메라는 어떤 차이가 있느니 뭐 비로 설명을 해주었다.
나는 딱히 관심이 가지 않았으므로 듣는 척만 했다. 근데 강진 녀석은 꽤나 열심히 듣는 듯 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평범한 깃도라는 걸 써서 주변의 색이 선명하게 나뉜다는 거지. 여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 나 캠코더 있어. 그렇게 말하며 곁으로 매는 더밤에서 자동 캠코더를 꺼냈다. 찍어서 밝기 높이면 지금보다 잘 보일 거야. 이따 설명 다시 해줄게. 이렇게 어두운 낮은 뭐가 그렇게 잘 보이는지 조를 쉬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10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저 둘에게 이만 갈 시간이라 말했고 우리 셋은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 저 둘은 교회로 나서도 신이 날 수 없다. 하지만 난 솔직히 말하면 처음 예대실에서 보았던 것도 그렇고 걷다 몇몇 그림이나 사진을 볼 때 이상하리 마치 소름 돋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빴다. 어느새 둘은 술이 깨 있는 데다 대화도 한껏 고조되어 떠고 있었다. 근데 둘 켜고 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원이는 온내 아쉬움을 던지지 않았다. 뭐 또? 그 캠코더 그거 지금 보면 안 돼? 검진은 조수 속에서 몸을 들여 지원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도 어두워. 그냥 낮잠 옆타일 보면서 갈길 높여야겠는데. 처음엔 저 두 사람만 이야기를 나누다 내가 신경 쓰였는지 주제를 바꿨다. 그림아, 넌 지금 물력 타고 있는 거지? 오, 그렇지. 그래서 의름이가 운전을 잘하는구나. 어느덧 너도 그들의 대화에 참여했고 볼 때와는 달리 지루하지 않았다. 지원이는 모레쯤 다시 서울 간다고 했고 나도 아마 곧 전국을 다 돌아올 것 같은데 오늘 이어지면 우리 집 전국은 못 만나겠다. 검자가 한탄하듯 말했다. 그럼 우리 지금 말하는 거 찍어놨다가 가는 만날 때 같이 보자. 지원이는 그러면서 캠코더 녹화를 시작했다. 야, 너 사진 작가라며. 캠코더만 그렇게 만져대면 안 되는 거 아냐? 우리 사진이나 좀 찍어줘. 개아냥거리듯 내가 말했다. 그 이후로도 좋은 브리지가 이어졌다. 처음 그곳을 갈 때 45분이 걸렸으니 30분이 지난 지금쯤 도시가 보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 내일 뛰어갔다. 길 잘못된 거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지고 걸려하면 너프 못 넣습니다. 검자가 놀리면서 내리게시를 터졌다. 그때였다. 갑자기 지훈이가 말했다. 야, 잠깐만. 난 이유도 모른 채 급하게 속도를 늦췄다. 저거 사람 아니야? 지원이가 말했다. 캠코더가 가리키는 바람을 쳐다보리. 거기엔 흰 셔츠에 긴 청바지를 입고 가방을 들고 있는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다. 난 여자 곁으로 천천히 차를 대고서 오른참을 열었다. 그때 검자가 버기를 내밀어 그에게 말했다. 저기요, 어디 가세요? 한 20쯤 돼 보이던 여자였다. 그대는 말을 조금 더듬더니 시내까지 가야 서로 걸으면 힘들 텐데 그저가 이 어두운 밤쯤에 괜찮으면 타실래요? 내가 말교하려던 찰나 정재의 말은 이미 기단을 떠나 있었고 여자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그럼 시작 좀 칠게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는 다 혼자뿐인지 지훈이 맞아
뒷자리에서 몸을 빗기만 말했다. 이런 데서도 사람이 더 만나네요. 좀 더 와요. 기차석에 탄 여자는 자기가 대학교 학생인데 현장 실습 과제 때문에 할머니 댁에 갔다가 박자가 끊겨 어쩔 수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손대 친구놈들은 내가 걱정하는지도 모르지. 계속해서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계속되는 질문 공세에 여자는 마음이 난처한 듯했다. 그저 웃음으로 일관하며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여자는 줄의 말이 조금 느려지자 그제야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백화라고 해요. 채됐다. 그를? 백화라고? 요즘 이름들은 더 흔한데 뭔가 옛날에도 거침들. 검체가 말했다. 캠코더를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차 안을 찍던 직원이다 말했다. 근데 아까부터 잘 안 찍히네. 백미러로 보이는 지원이의 미간으로 약간 주름해졌다. 귓카시 터번에서부터 그런 것 같은데. 지원이다 그런 말을 하건 말던 귓카는 계속돼서 문득적으로 대했다. 반은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야, 지금 우리 10시에 출발했는데 수십 분 넘어가. 여기 걸어는 대로 잘 가고 있어? 검체가 말을 마치자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턱 하고 꺼졌다. 요거 자꾸 왜 이래? 안 그래도 얼음이 그친들. 검체가 농담을 던졌지만 못난 사람은 그 나뿐이었다. 그렇게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몇 분이나 지났었다. 점점 길을 헤매는 듯한 기분에 차를 세웠다. 시골에 난 신작 도로다. 도로도 하나인데 길을 잃어버리더니 이 길을 헤맨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쪽발로도 범죄를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 떼전이 진지했던 탓이었는지 우선 우리는 신고하기로 했다. 그러고 때는 전봇대가 왔었다. 112에 전화하자마자 전봇대 번호를 알려줘도 상황을 말하려는데 갑자기 핸드폰마저 불통이 되었다. 기묘하다는 말이 참 어울리는 상황이다. 그때 귓가의 한마디다 우리 때의 정적을 깨주었다. 제가 이 길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놀았거든요. 귓가는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설득력 있고 믿음직하게 느껴졌다. 난 뭔가의 후림트 다시 실험을 걸었다. 그리고 귓가가 가자는 길로 가다 보니 정말 저 멀리서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다. 근데 뭔가 멀리 보이는 것 같은데? 기자만데? 그리고 난 길이 알아차렸다. 멀리 보이는 곳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멀리 보이고 불빛도 보이는 것이란 것을.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난 차를 급히 세웠다. 문을 열고 그 뒤로 땅에 엎어지듯 물끝 꿇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모두가 몸이 앞으로 찌그렀는데 그 가말은 정면을 지시한채 여전히 엮고 있었다. 그리고 두 분 갑작스레 뮤키르트지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제대로 살땠는데 또 한 번 지겁했다. 몇 미터만 더 갔더라면 그 앞에는 수십 미터의 남도로지였다. 넌 잠들 겁에 질린 채 아까 신고하던 그 전봇대까지 미친듯이 사력을 다해 달렸다. 남도로지에서 내려올 때 나무들까지 스치고 돌에 걸려 넘어지며 몸과 얼굴에 크고 작은 상처가 났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렇게 쉬지 않고 쭉 달려갔을 때 전봇대 밑에는 마침 순찰차와
순간 두 명이 막 도착해 있었다. 살려주세요. 그 말의 뜻대로 나는 경찰관으로 앞에서 기절했다. 눈을 떴을 땐 경원이었다. 지원이와 단체도 옆 침대에 누웠었다. 나중에 들은 경찰의 말은 이러했다. 기초성의가 되며 산에서 고개 떨어지는 나를 청경유 달떠놓고 놀랐다고 한다. 그런 내 모습에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순간 여러 명들과 산을 찢었다는 것이다. 지원이와 덩치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경원이라 말했던 백화를 차에 태운 뒤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니, 백화라는 이름조차 기억을 하지 못했다. 나는 백화를 리짓해 혹시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냐고 경찰에게 물었지만 산을 꿀꺽 뒤져서 나온 건 우리 셋뿐이라고 했다. 그 일이 있었던 뒤로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 우리 세 명은 어느 술집에서 몇 달 만에 다시 모이게 되었다. 우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즈음 지원이가 캠코더를 꺼냈다. 나 이거 너네랑 다시 부르고 가져왔다? 지원이가 편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난 캠코더를 보자마자 얼굴이 찌푸러졌다. 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거절했는지 기억 안 나? 내가 불편하다는 걸 알았는지 지원이도 마차하며 다시 집어넣으려고 할 때 전체가 말했다. 지금 보면 그것도 치고 그저러. 저치 그저. 그때 우린 캠코더를 어쩌며 보기로 했다. 캠코더에 저장된 파일을 다시 막았다. 그리고 그날 저장된 파일은 총 3개였다. 우선 첫 번째다. 첫 번째 파일을 누르자 지원이와 단체다 사진전 관람을 제대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둘이서 지루한 얘기를 나누는 게 10분쯤 녹화되어 있었다. 아, 뭐 지를 그냥 꺼. 내가 네 말을 꺼낼 순간이었다. 영상 속에 지루한 이야기가 끝날 때쯤 조금 떨어져서 걷는 데다 잠깐 비춰졌다. 그리고 나는 들었다. 내 옆에 카사름이 돋서있는 것을. 자면이 이 둘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봤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원이다 급하게 말을 꺼냈다. 딱 잠깐 보자. 이거 의리면 재미없겠다. 지원이다 다음 타일을 누렸다. 그 타일은 약 4분 만의 영상이었다. 영상의 초반은 차 안에서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미부쯤 되었을 때 그가 차에 떴다. 지원이와 담자가 기억 못하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영상을 보며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당시의 백화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백화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늘어놓았던 것이다. 내 기억조차 잘못된 것이다. 자기 이름이 백화이며 어느 대학도 사회복지학과이며 자신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또 이상한 점은 그녀의 말투가 상당히 어눌했던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말투였다. 예를 들면 자기가 60번 대학번이라 선배들이 적어서 아쉽다는 건 사실 자기는
1924년에 샤붙다는 말. 이 도로가 날 때 자신의 무덤이 같이 밀렸다는 도둑을 사는 식으로는 이해할지 모르는 말들이었다. 그리고 직원이 김코드는 우리 셋을 찍을 땐 선명하게 잘 찍히다가 백화를 찍으려고만 하면 백화의 얼굴을 지직거리며 잘 나오지 않는 것이다. 나는 너무 소름이 돋았다. 덤벼라 애들도 소름이 돋았나 보다. 캠코드를 끄르는 직원이를 내가 제지했다. 나는 녹화된 영상을 모두 전화했다. 그리고 다음은 갑자기 내가 기맵을 치르며 차를 세우고 감독히 나가는 모습을 끝으로 두 번째 영상이 종료되었다. 우리 모두는 말이 없었다. 두 번째 영상을 껐을 때 세 번째 영상은 곡설했다. 지금은 네가 녹화 버튼을 누른다. 두 번 불이랬다. 마지막 영상은 10초의 짧은 영상이었다. 시방이다 손가락을 떨어대며 세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통통 검은색 화면만 나왔다. 검은 소리도 녹음되지 않았다. 그리고 영상의 끝에서는 선명한 목소리다 녹음되어 있었다. 갔다 왔다. 그러나 저는 혼자 거실에 누워서 불을 끄고 공포 영화를 볼 정도 겁도 없고 귀신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대 중반까지 겪은 여러 일들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었던 실화입니다. 처음의 사건은 초등학교 2학년 때 1학기 기말고사가 다 끝났을 무렵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에서 아주 소심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입양한 지 1년을 넘도 단 한 번도 지진 적이 없었던 소심하고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여튼 저는 기말고사가 끝났다고 제 방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고 강아지는 제 발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우스와 키보드를 열심히 조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번쩍 고개를 들더니 귀를 쪼물거리며 방 안에 살펴줘놓고 그러더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그르렁거리는 낮은 소리를 내더니 3번 구석에 있는 장롱을 향해서 맹렬히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우리 집 강아지가 맞나 싶을 정도 낯선 모습에 잔뜩 굳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장롱을 기준으로 1m 정도 떨어져 다가가지 않으면서 제자리를 빈들빈들 도더니 갑자기 꼬리를 말아버리며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 혼자 두고 말이죠. 여태 그런 적 없던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덤달을 무서워져서 깽이밀고 나다리고 저도 방 밖으로 도망나갔습니다. 그때 시각은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지. 강아지는 구석에 콕 박혀서 꼬리 말고 놀고 있지. 전 무섭고 정신이 없어서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강아지를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원래 귀신을 믿지 않아서 그랬는지 금방 잊어버리고 잘 지냈습니다. 여름 방학 전까지는요. 저희 학교는 사립인문계였습니다.
나름 명문고라는 자부심이 있어 학생들을 방학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도축 수업을 만들어 등교시켰습니다. 그러다 자기 시작되고 발막이 장마가 시작되면서 습하고 꿋꿋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달 밑으로 작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짧은 이불을 무릎에 올리고 잠깐 쪽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촉촉하며 쌀쌀한 느낌에 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결에 이불이라도 덮으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애 첫 과민누림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무섭다기보단 신기한 느낌에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차가워진 한티나 몰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배와 옆구리 쪽에서요. 왜 이렇게 배가 시렵지? 전 온 힘을 다해서 머리를 들어 알쪽을 보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물을 팅팅 불어서 잔뜩 썩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층득한 손들이 제 옆구리를 타고 올라와 배 위로 지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기싸한 시체를 본 적은 없지만 기싸한 사람들의 손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짐작은 가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 기면을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르고 하는데 그 손들이 제가 의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일순간 멈추더니 제 옆구리와 배를 쥐어뜯는 것처럼 움켜쥐었습니다. 전 기면을 지르면서 몸을 튕기며 치로 일어났는데 다행히 그 순간 가위에 풀린 것인지 손들도 사라져서 꿈인가 보다 했습니다. 전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생각 없이 꺼진 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내려다본 제 대와 옆구리는 사람의 손자국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 전 제 대와 옆구리를 강하게 쥐어짜낸 것 마냥 붉은색의 손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날의 지역들이 희미해졌을 때쯤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제 침대가 아니 잠바닥에서 이불을 펴고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꿈속이었습니다. 이제 막 지은 듯한 전철역이었습니다. 그 전철역 바다의 대리석은 아직 사람들이 몇 번 밟지 않은 것처럼 반짝반짝했고 전철역 여기저기마다 큰 화분들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의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확실했지만 처음 가보는 역이라 상행을 타려 할지 하행을 타려 할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잠천의 노선도를 보고 싶던 놈들, 노선도는 보이지 않고 지하철역 직원도 보이지 않아서 한참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사람들 몇 명이 개찰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가면서 앞에 지나가는 여자분을 불렀습니다. 한들 그 여자분은 듣지 못하신 건지 발음도 없이 계속 걸어가셔서 어깨를 툭툭 건들며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땡땡역으로 걸으면 어느 쪽으로 타야 될까요? 그제서야 여자가 쓱 돌아보더군요. 근데 아무런 말도 없이 제 얼굴만 빤히 쳐다봤습니다. 순간의 짜증을 느낀 저는 다시 목적지를 물어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제 가슴을 참 미치는 바람에 그래서 바닥으로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너무 아프고 함당해서 전 이게 무슨 짓이냐고 차를 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갈까 안 가는 침으로 절가락 눌러서 올라타더니 제 목을 사정없이 저르는 봅니다. 그러더니 여자의 얼굴이 변합니다. 거칠 물에 꺼져서 기사한 사람처럼 얼굴을 기티 하나 없고 얼굴의 살들을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꿈속이었음에도 목을 조르는 통증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발버둥치다가 그 여자를 며칠 나서 일어남과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흔들 기껏한 심시 목 주변이 너무 아프고 심장을 벌렁거리고 식은땀 머무지였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자세 잠들기에는 이미 다 깨버린 상태였습니다. 전 일찍 준비해서 학교 나가자 하는 새벽에 샤워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거울을 보는데 꿈속의 여자가 마치 제 목을 잠금 막 주물러댔던 것처럼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연이겠지, 뭔가에 부딪히거나 떨어짐을 맞은 거겠지. 저는 심정이었지만 무언가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목 전체가 붉어질 일은 없는 거잖아요.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 목이 붉게 변한 이유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다시 들어가 봤지만 단 한복판이라 아무리 몸부림치며 잔다리도 부딪힐 것은 없었고 보험과 떨어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말했다. 이 한마디만큼 지금 내 생활을 잘 표현해줄 말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든 승승장구할 거라 자세 가득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에 정돈할 수 있는 인간이 줄 알았는데 자신차게 개업한 가게가 3번이나 망해버리자 더는 무언가 살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나마 협는 애누가 조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진 덕에 꼼꼼히 뜻에 인천 앞바다에 가라앉는 꼴만은 피할 수 있었다. 난 돌아볼 없이 길거리에 내몰 잊혀지었다. 그게 예정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 지금 적신물에 코를 박고 죽으란다 해도 그게 그다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내 숨이 붙어있는다. 그냥 죽어버리기에도 너무 미안하고 그냥 살기에도 제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라서 했다. 내가 지금 이 꼬라지인에도 일단은 사람인지라 당장 모네를 어떻게 끼니를 해결하고 어디서 자야 할까 입담이 고민되고 공원 화장실에서 하루 여법대 흑단장에서 하루하루 버텨가는 이제 슬슬 날도 추워지고 있을 곳마저 슬슬 사라지고 있었다. 겨울을 어떻게 버틸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럽다. 차라리 이랬다 해. 어디 아무도 없는 부숙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팍 죽어버리는 게 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매우 진지하게 하고 있을 때 성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조카 수혁이었다. 그나마 내가 두 발 딛고 서울 쓸 수 있는 건 저 어린애 돈을 계산했기 때문이라 생각하네. 장다운보다는 미안하네.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보았다. 삼촌, 잠깐 쳐졌잖아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요? 날도 점점 추워지는데. 내가 미울 법도 하건만 협내 부부모에 가끔 나를 찾아와주는 수혁이었다.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뭐라 말하기다 어려웠다. 저녁 아직 안 드셨죠? 저랑 밥 먹으러 가요. 저 어제 용돈 받아서 돈 많아요. 나이답지 않게 차분한 위로를 건네는 수혁이를 보니 부끄러워 숨고 싶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몹시 배가 고팠기 때문에 차마 미안하던 말도 하지 못하고 수혁의 길을 따랐다. 알잖아요. 우리 집 부자인 거. 대학 등록금 같은 거 금방 다시 모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무조건 장학금 받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힘내요. 조카가 사주는 햄버거를 허겁지겁 먹으며 위로받는 꼴이 우습긴 해도 적지 않게 미안이 되는 건 역시 사실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좋겠다 싶을 때 혹은 진짜 적자 싶을 때마다 슬루기는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날 찾아와 사는 덕도 챙겨주고 용돈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다. 만약 이 아이가 없었다면 단언컨대 진작에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을 것이다. 미안하다. 삼촌 데리고 하나 있는 거 도움은 못 되고 휴한테도 미안하고 형수님한테도 미안하고 또 너한테는 특히나도 미안하지. 몇 년 전만 해도 꾸미겼던 도다가 언제 일이 커서 듬직한 말을 건네는지 눈물이 남치게 했다. 괜찮다니까요. 그냥 며칠 쉬면서 길내를 먹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데 이걸로 어디 단이라도 잡아요. 요새 추워서 밖에서 자는 큰일 나. 5만원짜리 몇 장에 만원짜리 몇 장, 5천원, 1,000원짜리도 야무지게 섞여있는 걸 보니 가진 용돈의 전부인 듯 했다. 내가 양심이 있었다면 이걸 버틸 수는 없겠지만 전화기도 난 달달거리면서 손을 내밀었다. 고맙다. 그래도 단을 못 받겠어. 너도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야지. 아니에요 삼촌. 어차피 갖고 있어봐야 다 아니 그냥 쓸데없는 데 쓸 거예요. 난 술대 덧댄버림을 놓치지 않았다. 잠깐. 사실 제가 뺏겨? 누가 학교에서 너 괴롭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길. 그러지 말고 삼촌한테 얘기해봐. 무슨 일인데? 우물쭈물 취재하던 수혁이는 그 셀의 눈치를 보다가 누가 들으세라 몸을 낮추어서는 소곤소곤 말했다. 사실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하기 좀 그래서 못했는데 학교에서 좀 일이 있어요. 어쩌면 내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혁이를 족촉했다. 학생 매장인 애가 있는데 얘가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근데 알고 보면 엄청 못된 애거든요. 선생님들 앞에서는 착한 척 연기하고 뒤에서는 일친다 치우고 다녀요. 몰래 애들 괴롭히고 돈 뺏고. 원래 나한테는 별 관심 없었는데 오도직을 노래만던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대요. 난 안 주려고 했는데 자꾸 협박하고 겁차고. 어차피 선생님들은 자기 밑이니까 뭐 좀 해도 된다면서 말 안 들으면 대학도 못 가게 목여버린다고
그래서 용돈 거의 다 뺏기고 그랬어요. 머릿속에서 불똥이 튀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착하고 속 깊은 슬기를 괴롭히다니. 원래 식성이 착한지라 집안에 꼭 누가 갈까 싶어 어디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끈끈하고 있었을 게 분명하다. 그 새끼는 뭐 점수로도 말해와. 안 돼요 삼촌. 걔네 아빠가 엄청 높은 사람이래요. 괜히 잘못되면 어떡해요. 괜찮으니까 누구지로 말해. 계속 다그치자 신욱이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알겠어요. 말해줄게요. 대신 부모님께도 비밀이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걔는 건드리면 안 되는 애예요. 알겠죠? 차진이야. 학생회장 차진혁이에요. 삼촌, 난 진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요. 몇 번이나 다짐을 받고서 기었고 다친 돈 전부를 내게 전해주고는 신욱이는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이 돈을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꽤코 묻은 돈으로 연면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애초에 신욱이 없었으면 어딘가에서 비로하게 기사할 발차였다. 평생 형네 부부와 신욱이에게 빚을 걷지 못한 채 자신의 목숨만 붙은 채 추억에 연면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까?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린 내 몸뚱아리. 형네 가족에게 입대 맡겠지. 저 그럽니다. 이제 와서 눈치 볼 게 뭐 있고 최저할 게 뭐 있을까? 조금이라도 빛을 갚아야 한다. 아니, 빛을 따라서 신욱이가 고통받는 날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신욱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난 내 조카를 잘 알고 있다. 어쨌거나 하기 힘들어서는 티도 내지 않는 녀석이었다. 게다가 나 역시 우리 시절 때 지옥 같은 괴로움을 당해봤었기 때문에 더욱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당시에 정말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고민할 정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수르키가 나같이 꼴을 당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 각산 부장이라는 그 녀석. 그놈을 혼내고 자이른다. 서슴 있게 말하고 대안을 찾는다. 아니다. 그런 어설픈 놈땅에 어린 독다. 철저히 짓밟고 괴롭힌 다음 다시는 멀쩡하게 눈은 뜨고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속초를 내줘야 한다. 무트거리 시절 날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놈의 얼굴이 그 학생회장의 이미지와 겹쳐졌다. 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놈은 말쪽에 잘 살고 있겠지. 그게 정말 견디지 힘들 정도로 화가 나고 억울했다. 역시 그 차진혁이라는 놈을 그냥 놔둘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그래, 지금 내가 무서울 게 있어? 아니, 하나도 없어. 내가 죽는 게 무서워? 감옥 가는 건? 다르지. 내가 취조할 이유가 있나?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근데 그놈은? 그 개새끼는 기사 찾을 놈이잖아. 내가 먹자를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 난 주문을 외울 때 혼자 중얼거리고는 무섭게 걷기 시작했다. 할 일 이미 한없이 망가지고 볼품없어진 내 인생 전부를 내던져서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아, 삼촌 진짜. 수혁이가 차진에게 사망 소식을 들은 건 그날로부터 5일이 지난 뒤였다. 불안이 가득했는지 점이는 진혁을 납치해 모신 고무들하고는 저렇게 고통스럽게 목숨을 떼앗았다. 사실 경찰은 저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수영만은 누가 거민인지 확신했다. 삼촌은 진짜 정말 역시여서 못지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도 당하고 사업도 말아먹지. 세욱은 재혼하다는 듯 몸을 흔들어 보일 뿐은 즉은 차진에게 말하듯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제가 말했지. 부모 뺏내고 나한테 끝치는 진짜 지가 버리다고. 어째서 선생마냥 흔대시를 해주려고. 선생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수혁에게 보이게 흐르지 마.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그 여우는 아마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공포와 의문은 언젠가 또 다른 어두운 밤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혼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그 공포를 나누고 싶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 이야기와 관련된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점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범진의 울음소리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할 테니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어둠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요.